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4%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0.88%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락분은 제대로 못 메워줬지만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마무리했고요. 상승분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5천억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1,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1,000억, 기관 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자체는 변동성은 계속 큽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쉽사리 지금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면서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으로 24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해줄지 더 떨어질지 사실을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천천히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들고 계셨던 분들도 좀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서 좀 오랫동안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들어갔다가는 계속해서 지루한 움직임, 그러고 떨어지는 장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 모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이 하락분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16,200에서 지금 11,200까지 5,00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11,000에서 5,000포인트라고 한다면 40% 이상입니다. 40에서 50%까지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해야 이전 고점으로 나스닥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고점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이상적으로 이전에 그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비이상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분이 그대로 빠르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코스피라든지 니케이 상해 지수 모두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간 하락장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달 만에 반등을 하고 2달 만에 반등을 하고 꾸역꾸역 계속 밀어올리는 이 대상승장에는 진짜 10년 아니죠, 평생 있을 법한, 평생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장이었다. 그래서 이 장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굉장히 주식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자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하락장에서 반등장이 왔을 때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이 정도로 그냥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환율 시장도 1.5원 반등해서 1266원입니다. 그래서 12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대로 쭉 떨어지면서 60일선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 시장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점 이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환율이 지속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랐을 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고환율, 고물가가 지속이 되었을 때 지금 당장에서야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연간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 곳곳에서 이런 고환율에 취약한 그런 산업들이 곪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또
이 전체적인 산업 성장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전체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변수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환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네, 오긴 오는데 언제가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그래서 환율 자체는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차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300원대로 네, 이전에 그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리는지 주시를 좀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선물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하락 분위기 또 나오고 있고요.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등을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뭐 조금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따라서 그냥 뭐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다가도 고꾸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등을 며칠 이어가지 못한 채 계속 하루 반등하고 하루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가다듬고 좀 길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지루한 장을 못 버티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주식 투자를 잠깐 쉬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투자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조정기를 받는 건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한 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한 달 동안은 쭉 올라가지고 이제 3.2달러까지 3.2%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2.8%대로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2.7%대로 그러니까 잠깐 이제 슈팅을 하고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함에 따라서 그런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이제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2.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떨어진다라는 것은 또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이제 그게 경기에 대한 그런 침체 신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빅스텝, 뭐 국채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엮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셈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전체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흐름 자체는 대상승장 이후에 좀 들어오는 조정기가 온 것이고 그 조정기가 생각보다 길게 올 것이다. 근데 그 조정기라고 해서 마냥 그냥 계속 폭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보장도 있을 것이고 반등장도 있겠지만 이전처럼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시기는 당분간이라고 하니까 너무 짧아 보이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5% 하락했고요. 2만 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근근히 이제 2만원은 지지를 해주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뭐 보합 수준으로 말아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시장도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코스피가 하락할 때도 뭐 크게 내리진 않고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뭐 약간 뭔가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좀 재미없고 주식 시장을 안 보게 되고 네, 그죠?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재미없다라고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일단은 이 주가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제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전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이제 집착을 하는 순간 이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막 기분이 막 날아갈 듯이 좋아지고 내려갈 때는 정말 그냥 우울해지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주식 투자가 정말 이제 숫자놀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숫자놀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숫자놀이라는 것은 트레이딩 그죠? 트레이딩이라는 것이고 그 트레이딩을 임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숫자놀이 그죠? 숫자놀이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은 어떤 규칙이 있는가?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뭐 그런 좋은 자리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유명한 트레이더들 그리고 단기 스윙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런 자리들을 잘 찾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10번 중에 10번을 찾는 것이 아니고 10번 중에 뭐 한 9번 잘 찾는 분들은 9번 아니면 8번 뭐 이런 식으로 찾게 되겠죠.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수익을 잘 얻어가죠. 근데 그런 손실을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지는 그래서 8번 뭐 10% 내외로 네, 수익을 얻어서 트레이더들은 또 5% 10%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죠. 그래서 운 좋을 때는 뭐 30% 이상으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짧게 네, 단기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한 번 잘못 뒤졌을 때 그런 이 흔히 거래량이 많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런 세력들이 확 들어갔다가 확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잠깐 네 한눈 파는 사이 1분봉이 그냥 쭉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두 번에서 네 결국에는 뭐 다 30%에서 뭐 이렇게 잃어버린다. 그죠? 그럼 30%뭐 만약에 30%를 벌고 30%를 잃었다. 그래서 결국 9번에서 30%를 벌었는데 한두 번에서 30%를 잃었다. 그럼 본전인가요, 여러분들? 30%를 벌었다가 30%를 잃게 되면 본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요. 100을 가지고 있었을 때 30%를 벌었으면 1.3을 곱해서 130이 되죠. 네. 13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었다면 130만 원에서 30%를 잃게 되면 네, 39만 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91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 원에서 91만 원 해서 9% 그죠? 9%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9%만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100만 원을 또 사는데 네. 그죠? 주식을 사는데 매입가, 그다음에 주식을 파는데 매도세, 그죠? 거래세 해가지고 또 거래 세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죠? 큰 손실을 사실 보게 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30%를 벌고 뭐 10%를 잃는다든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만이 이 트레이딩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알고 계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만이 이 트레이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식을 사고 팔고를 자주 해도 사실 좋지는 않다. 뭔가 내가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을 계속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생각보면 까보면 결국에는 본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네, 계산을 해보면 본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 벌고 2번 잃는 게 사실 뭐 쉬워 보이겠지만 이 손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트레이딩 입장에서 그죠?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세라든지 그런 저점 라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손절선을 정하게 되고 혹은 매입가를 정하게 되고 그죠? 저항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그 1봉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 10분봉, 3분봉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분봉으로 1분봉이죠. 그렇게 분봉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순간에 쑥 떨어지고 쑥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흔들었을 때 그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이제 경험 데이터가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그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 떨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이번에 한번 다시 올리는 거 아닌가, 이거 개미 털기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안 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척 하면서 추가로 더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뭐 이런 식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그런 큰 고래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종목 시작 전에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좀 명심을 시켜줘야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트레이딩이 말고 이제 저는 가치 투자 쪽에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장이 쉽게 나올 만한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빅스텝 금리 인상부터가 이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험 자산으로부터의 그런 큰 기대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그죠?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경기 성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돈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 기술 발전들이 다시 한번 힘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런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은 빠지지만 실제로 실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실경기에 들어가는 돈은 또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장이 좀 빠져서 다들 좀 힘이 없지만 반등장이 이제 분명히 올 겁니다. 네. 뭐 반등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린 만큼보다 뭐 내린 만큼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런 이제 산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산업,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원전 산업과 그 다음에 수소 산업, 네, 이쪽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 테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파이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넓게 포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방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영향과 수주량이 점점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 그죠? 수주량이 늘어난다. 뭐 2023년부터 원전이 시작하고 SMR이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되고 아직 수소 가스터빈 뭐 그런 것들은 멀었고. 그죠? 그렇게 뭐 기술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그 이겨내고 이렇게 좀 반등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뭐 전 저점 대비해서 아주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뭐 10배 가까이 올라온 주가이긴 하지만 네. 근데 재무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 성장성 산업 파이가 요때와 요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보였을 때인데요. 요때부터 해서 이제 원전 파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네, 요때는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렇게 산업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인 그런 투자처들이 그런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만 하더라도 이미 네, SMR 시장, 그 다음에 대형 원전 시장, 그 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 네, 그 다음에 뭐 대형 원전 시장 중에서도 수명 연장 시장, 그죠? 그 다음에 핵 연료 재활용 시장이라든지 보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다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그때 2030년까지 1000조 이상의 그런 시장이 파이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도 SMR에 들어가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은 상당히 크고, 이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그런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요.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내수 시장, 그죠? 내수 시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원전 해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원전들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해체를 실시를 할 거고, 지금 이제 독일 쪽에 그런 해체 기업과 그 힘을 합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핵 보관 용기, 그 캐스크라든지 그런 이송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비텍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수혜를 받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시장 전체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쉽사리 그 기술을 표본을 따라 만들 수도 없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그 납품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고가 한번 터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품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할 거고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26개인가요? 26개 중에 몇 개 빼고는 이제 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게 들어갔고요. 기자재가 다 들어갔고요. 뭐 지진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UAE죠. UAE 쪽에서도 4개가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울 2기도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거의 30기 이상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죠?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뭐 SMR 원전 시장 어떻게 대충 어떤 파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드릴 텐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수령 구간에 있어서 사실 한번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 움직임이 지금 나오지 않은 채로 계속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원선 구름 안에서 지금 주가가 한참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1선도 사실 이제 좀 아래로 꺾일 듯한 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41선 평균선은 지금 가격대는 21,300원이죠. 그래서 21,300원 위로 좀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 좋을 텐데,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평균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5일, 20일, 60일선은 그대로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 그게 언제 움직일지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만간 뭔가 네,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계속.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네, 한 번은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네, 거래량은 네, 또 죽어 있죠. 자, 일별 거래량이 지금 250만 주로 또 어제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뭐 올라가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이 뭔가 힘이 실려야지 좀 올라가는 이 주가가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요. 그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줘야지, 잠깐 증가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상승분이 또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1,500만 주 이상 터진 날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네, 이때와 같이 이런 무게가 있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 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만 7천 주 매수했고,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뭐 금융 투자 11만 8천 주 매수했고, 투신이 이제 좀 매도를 했고요. 네, 연기금 투자자는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가 없어요. 네. 매수하면 매도하고, 그죠? 매수하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엔 보합 수준으로 계속 이 수급 자체가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수 세력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세력이 없고, 그렇다고 뭔가 아주 크게 매도하는 세력도 없고, 그래서 계속 주가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거래량도 죽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죽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 가격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그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뭔가 크게 움직일 만한 이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한번 흔들어줘야 크게 움직일 텐데요. 지금 사실 뭐 이전에도 한번 흔들어 준다고 네,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1000만 주, 700만 주 뭐 이 정도로 털긴 했습니다. 근데 그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서 또 어떤 가격대로 네, 2만 원대로 또 수렴을 했죠. 그래서 이번엔 또 위로 한번 흔들 것인지 아래로 한번 흔들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제가 최근에 그 거래량을 주목하는 것 중에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사람들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뭐, 계속 요즘에 본전 오면 팔 거라는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뭐, 위로 한번 흔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겠죠. 그럼 이제 올리려는 세력들이 그걸 다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거래량이 쭉 솟으면서 이제 양봉이 하나 쭉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또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지금 뭐, 이런 흔들리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투자자도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움직임이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지만, 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여러분들도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네, 같이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만큼 지금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네,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 움직임이 안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분명히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계속 죽어가지고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게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공매도 잔고는 1070만 주로 어제 대비해서 뭐 3000주 정도 늘었고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1거래량도 네, 17만 주로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네, 크게 변화가 계속 없죠. 네, 그래서 1000만 주 초반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어떻게 되었나요? 자, 대차 잔고는 네, 오늘 체결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360만 주 정도가 체결이 되었고 상환은 90만 주 정도. 그래서 또 근래에 들어서 또 많은 양에 속하는 그런 체결량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한 270만 주 정도가 늘었네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 대체 잔고가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루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이 계기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 주가가 올라갈 때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네,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세로 보시면은, 네, 뭔가 이제 특이한 점이 보이긴 하죠. 외국인 추정이 25,000주에서 지금 당일 96만 주, 네, 매수를 했고요. 어제 이제 전일 25만 주 매도, 그 전에도 매도를 했는데, 뭐 또 하루에 이렇게 다 매수를 하면서, 결도 메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팔고, 하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지분을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계속 뭔가 회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9.6%, 6, 7%죠. 네, 보유율 자체를 그대로 또, 말아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세가 한번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일단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JP모간이 매도를 좀 했고, 네, 최근에 JP모간이 계속 매수했던 그 움직임이 이제는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또 JP모간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어, 일단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이제 그 MSCI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JP 모간이 그래도 네, 저렇게 거래원에는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최근에 이 계속 뭔가 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도 46만 주로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도 뭐 아직은 이 장중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세 누적으로 보더라도 누적량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달 동안 일단 뭐 기관 투자자는 240만 주 매도로 잡혀 있긴 합니다. 금융 투자 좀 마이너스 나왔고 연기금이 좀 많이 판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많이 매도했던 시기가 있고 많이 매수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해서 집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부터 해서 사실 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뭐 200만 주 매도한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아까 보았듯이 저렇게 이제 보유율 자체는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거래원에 보이는 것은 매도가 나왔지만 저렇게 장 마감해 보면은 결국 플러스로 되어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매도량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유상증자 상환이 상장이 될 때 또 공매도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매도량이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간 합계도 네, 3,300만 주 이 금융 투자에서 다 나왔고요. 이게 상당 부분 또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될 때 이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신도 조금 매도했고요.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사모펀드가 2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11만 주입니다. 매도가. 그래서 아까 최근 한 달 동안에 160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그럼 또 그전에도 매수했던 구간이 있었고 올해 한 해 그냥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은 올해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지루한 움직임, 수급도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 장이 좋지 않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반등장이 왔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산, SMR 등 차세대 에너지원에 5조 투자를 한다. 제가 어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6,700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두산 지주사죠. 두산이 이제 또 5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두산 지주사가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일단 기사 내용을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두산 그룹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향후 5년간 소형 모듈 원전, 가스터빈, 수소터빈,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5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은 어제 이제 그 두산 쪽에 6,700억, 두산 에너빌리티죠. 6,700억이 나왔고 그럼 나머지 이제 4조 3천억 정도가 수소 연료 전지에 다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두산 자체에서도 이제 뭐 그런 이 투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두산 그 수소 연료 전지 말고 그 수소 드론이죠. 네, 수소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 미래형 사업에도 이제 외에도 이제 의약 보관용 첨단 소재 사업, 그다음에 5G 안테나 소재 사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이번에 인수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쳐가지고 이제 5조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투자를 확실히 크게 좀 진행을 한다. 두산의 그런 재무 구조가 뭔가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죠, 아직은. 네.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 자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에 지금 거의 올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SMR
뭐 가스터빈, 그다음에 수소터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산업이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크게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미 원전 동맹 강화로 인해서 폴란드라든지 체코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폴란드가 지금 1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폴란드 원전이 1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6기 정도, 대형 원전 6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EDF와 그렇게 3파전을 진행했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기기, 원전의 내부 주기기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측, 뭐 시공 측, 시공 능력도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건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 일단 대형 원전을 보았을 때는 체코 원전이고요. 체코는 지금 입찰서를 이제 냈죠. 네. 그래서 이제 2029년에 착공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내년 혹은 내후년에 그 최종 입찰 대상자 그죠? 최종 협약자가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좀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코바니 한기 그다음에 두코바니 한기를 하는 그 나라에게 테멜린 원전도 준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근데 최근에 하나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로 체코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란드는 이제 6기고요. 네. 대형 원전 6기고 이거는 2026년이었나요? 2027년이었나? 착공일이 이 체코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3년까지는 그래도 이 최종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런 이 주기기들 있죠. 원전 내부의 그런 주기기들을 미리 발주를 진행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과 그 주기기 제작은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원전 착공이 뭐 2026년이라고 해서 상당히 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공사라는 것이 수주가 그래도 3, 4년 전에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내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이집트 원전은 이제 러시아의 그런 사태 때문에 지금 뭐 원래 최초에 올해 초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그 2차 시공 측을 단독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식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 사우디 원전도 있는데 사우디 원전은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필리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은 이제 폴란드 정도 검토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R 시장을 보았을 때는 미국의 아이다호주 6기가 진행 이제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착공이 2029년이지만 이제 내년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그런 기자재를 이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기 아마 전량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또 루마니아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서 6기가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폴란드도 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빠르게 검토되고 있는 것만
아니다. 여기서 하나가 12개였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량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이제 그쪽 시장에 이 러브콜을 받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적어도 그래도 첫 수주하는 것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올라준다면 뭐 더 좋은 상황이고 뭐 올라가지 않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네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중점적으로 최근에 리뷰를 좀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모든 종목들에게도 좀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